윤우야, 왜 왔어? 자꾸 오면 안 돼. 하트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희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누나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네 잘못은 아닌데.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는 우리 엄마랑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좋아요. 윤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약속해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압구정동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이 집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본가였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했지만 이곳에 사는 10살 소년 강윤우에게 이 모든 것은 차갑고 낯선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윤우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교가 겨울 방학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우에게 방학이란 그저 학원 스케줄이 더 빡빡해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태권도장, 10시에 피아노 학원, 오후 2시에 영어 학원.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 처지고 말았죠. 윤우 도련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30분 후 차량이 출발합니다. 회사에서 파견 나온 비서 아저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윤우의 의견이란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우의 아버지는 그룹 회장으로 1년 내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만 했죠. 윤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기억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양반가 출신으로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윤우가 조금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냉정한 눈빛으로 타이르곤 했습니다. 강 씨의 아이는 함부로 웃거나 떠들어선 안 된다. 언제나 품위를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은 엄격했습니다. 윤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품위를 지키며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우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윤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윤우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던 모습,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고 속삭이던 모습. 그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잔상처럼 흐릿해져 가고 있었죠. 윤우는 방으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곰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윤우는 인형을 꺼내 꼭 안아보았습니다. 인형의 부드러운 감촉이 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죠. 엄마 나 오늘도 학원 가야 해. 친구들은 다 놀고 있을 텐데 말이야. 윤우는 인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윤우는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윤우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비서 아저씨의 차를 타고 학원을 오가는 시간, 윤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 모여 앉아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보였죠. 윤우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해 보여요.
윤우가 중얼거리자 비서 아저씨가 백미러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저 아이들은 도련님처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죠. 비서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윤우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이 뭐가 중요할까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우는 늘 똑같은 독백을 되뇌곤 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난 조금은 웃을 수 있었을까? 엄마가 있었다면 이 집이 조금은 따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윤우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넓은 식탁 양끝에 둘만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할머니는 식사 예절을 지키며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윤우도 따라서 밥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윤우야, 내일부터 중국어 과외가 추가된다.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는 필수니까 열심히 하거라. 할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강가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는 윤우에게 선택권이란 사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윤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윤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애썼지만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 기억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엄마 보고 싶어요.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우의 일상은 부족함 없었지만 기쁨 없는 회색 풍경과 같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비싼 학원, 좋은 옷과 음식,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윤우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겨울밤, 압구정 저택의 불빛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안에 사는 작은 왕자의 마음은 깊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우는 비서 아저씨의 차를 타고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지는 오후 5시,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높은 빌딩,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윤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도련님, 오늘 저녁 식사는 할머님과 함께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윤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차는 익숙한 길을 따라 압구정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춰 섰어요. 윤우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오래된 주공 아파트 입구 근처 작은 노점 카트 하나가 보였습니다. 카트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붕어빵이 아니었어요. 카트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검은색 블레이저에 체크무늬 치마, 그리고 목에 두른 빨간 머플러. 겨울 교복 차림이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옷은 단정했지만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거든요.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붕어빵 틀을 뒤집는 동작은 익숙하면서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이 다가오자 여학생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온데간데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우는 그 미소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출발하겠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여전히 그 여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학생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우는 뒷좌석에서 몸을 돌려 뒤를 계속 바라보았죠.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윤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백미러로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저 화장실이 급해요. 잠깐만 차 세워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우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거짓말을 했어요. 비서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도련님, 제가 편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윤우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윤우는 이미 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윤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노점 앞에 도착했을 때 윤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학생은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 단정한 얼굴에 큰 눈, 그리고 윤우의 심장을 먹게 한 그 미소. 윤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윤우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오세요. 붕어빵 사러 왔어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여학생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래요? 붕어빵 안 사요? 윤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저 누나. 윤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순간 노점 앞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붕어빵 집게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엄마라고?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우는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카트 옆으로 나와 윤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여학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누나 얼굴이 엄마랑 너무 똑같아서요. 여학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윤우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요?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여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윤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안해요. 슬픈 이야기를 끄집어냈네. 아니에요. 누나 잘못 없어요. 윤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는 자신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강윤우예요. 윤우? 예쁜 이름이네. 나는 박지수야. 18살.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윤우의 가슴 속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이는 것 같았어요. 지수 누나. 윤우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윤우야. 붕어빵 먹을래? 하나 줄게.
지수는 각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윤우에게 건넸습니다. 윤우는 얼떨결에 받았어요. 붕어빵의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카트 앞으로 돌아가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윤우는 그 자리에 서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는 학생이에요? 왜 여기서 장사를 하세요? 윤우의 질문에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고등학생이야. 졸업반이고. 그런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럼 수업은요? 가끔 가지.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보내. 졸업장이라도 받으려면 교복은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일해.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18살 또래라면 친구들과 학교에서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인데 지수는 추운 겨울거리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윤우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우 도련님. 비서 아저씨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도련님, 어디 가신 겁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비서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힐끗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붕어빵 사려고요. 윤우는 손에 든 붕어빵을 들어 보였습니다. 비서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가시죠. 늦으면 안 됩니다. 비서 아저씨가 윤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우는 뒤를 돌아보며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도 윤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누나, 저 또 올게요.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 윤우야. 비서 아저씨에게 이끌려 차로 돌아가는 내내 윤우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윤우의 마음속에는 지수의 미소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차 안 비서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저런 곳에서 함부로 먹을 것을 사드시면 안 됩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하지만 윤우는 듣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든 붕어빵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붕어빵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윤우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윤우는 방으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랑 정말 똑같이 생긴 누나를요. 윤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나 또 만나러 가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이 한 번의 만남이 윤우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하던 모습. 윤우는 이상하게도 지수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우는 매일 저녁 학원이 끝나면 비서 아저씨에게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화장실 급해요. 잠깐만 차 세워주세요. 처음 이틀은 비서 아저씨도 의심 없이 차를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비서 아저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요. 윤우는 얼버무리며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길을 따라 노점으로 달려갔죠. 지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윤우야. 지수가 윤우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우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보고 싶어서요. 지수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윤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오는 거야? 네. 영어 학원이 5시에 끝나거든요. 힘들겠다. 학원 많이 다니는구나. 지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그래요. 할머니가 정해주신 거라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 구운 붕어빵 하나를 윤우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도 하나 먹어.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누나. 윤우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붕어빵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건네주는 따뜻함이 좋았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우는 매일 노점에 들렀고 지수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지수도 점점 윤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순수했고 지수를 귀찮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옆에 조용히 서서 지수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지수는 카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윤우도 옆에 쪼그려 앉았죠. 누나, 왜 학교 안 가고 이래요?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돌아가셨거든. 엄마는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시는데 엄마 혼자서는 힘드니까 내가 돕는 거야. 3남매요? 응. 나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어.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윤우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살 나이에 가족을 책임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럼 누나는 꿈이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윤우의 질문에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냥 동생들이 잘 자라고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게 내 꿈이야. 윤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 학원을 다니며 불평했는데 지수는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죠. 누나 힘들죠? 윤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윤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익숙해졌어. 그리고 너처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덜 힘들어. 지수가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윤우가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손길과 닮아 있었어요. 윤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는 더 자주 노점에 들렀습니다. 비서 아저씨도 이제는 윤우의 패턴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는 날 윤우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 소중히 간직하던 곰 인형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그 인형 말이죠. 누나, 이거 보여줄게요. 윤우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곰 인형이었어요. 지수는 인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거예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우가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윤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재벌집 아이라고 들었지만 윤우는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구나.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누나를 보면 조금 덜 외로워요. 누나가 엄마랑 닮아서 그런가 봐요. 지수는 더 이상 윤우를 경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윤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윤우야. 힘들 때마다 누나한테 와. 내가 옆에 있어줄게. 윤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우는 방으로 올라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우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지수 누나는 정말 엄마랑 닮았어요.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까지 닮았어요. 윤우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누나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누나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 순간 윤우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어떻게든 지수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10살 소년에게는 벅찬 결심이었지만 윤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수를 향한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의지. 그것은 윤우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윤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누나를 꼭 지켜줄 거예요.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거예요. 작은 왕자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큰 파도의 시작이 될 것이었죠. 윤우가 노점을 찾아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소년의 방문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요즘 매일 오던데? 옷 좀 봐. 백화점에서나 파는 고급 패딩 아니야? 말투도 그렇고 뭔가 범상치 않은데? 노점 근처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우의 단정한 외모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이 오래된 주공 아파트 동네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요. 게다가 윤우를 데리러 오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까지 목격되면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저 아이강 회장 손자 아닐까? 에이, 설마. 그런 집 아이가 여기까지 올 리가 있나? 아니야, 나 예전에 신문에서 봤어. 얼굴이 똑같더라고. 강윤우라는 이름이었어. 주민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노점 주인 아저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지수야, 너 요즘 오는 그 아이 말이야. 노점 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윤우요. 왜요, 아저씨? 지수가 붕어빵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강그룹 회장 손자라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사실이야?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 지수도 윤우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벌가 손자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윤우는 그냥 착한 아이예요. 지수야, 내 말 잘 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집안 사람들이랑 엮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조심해야 해.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편 압구정 저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윤우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결국 할머니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윤우 도련님께서 요즘 매일 같은 곳에 들르십니다. 같은 곳? 어디를 말하는 건가?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주공 아파트 근처 붕어빵 노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고생과 친분을 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간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노점상이라고? 윤우가 천한 노점상과 어울린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조사해보게. 그 여학생이 누군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모두 알아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디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며칠 후 학교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들었어? 박지수가 재벌집 꼬마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낸대. 진짜? 그래서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노점하는 거야? 완전 무섭다. 10살짜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수가 근처를 지나가자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이상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지수, 앉아봐. 네, 선생님. 지수가 의자에 앉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선생님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네가 어린 남자아이랑 자주 만난다는 게 사실이니?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우요? 네, 만나요. 그런데 그게 왜요?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 네가 그 아이한테 돈을 받으려고 접근했다는 소문이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윤우는 그냥 제 노점에 오는 손님일 뿐이에요. 지수야, 선생님은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아.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선생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지수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박지수다. 재벌집에 꼬시네. 돈 때문에 환장했나 봐.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우는 평소처럼 노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윤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점 주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왜요, 아저씨? 지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윤우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강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노점이랑 관련된 일로 문제를 삼겠다고. 위생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지수야, 미안하지만
너 때문에 장사 못하겠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우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안 오면. 윤우가 말하려 했지만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야. 윤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강윤우라는 이름, 재벌가의 손자라는 신분. 그것이 지수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카트를 정리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우야, 미안해.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 느껴본 따뜻함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을 들은 순간 윤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수는 카트를 정리하며 윤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윤우의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누나. 윤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윤우야, 집에 가. 이제 여기 오면 안 돼. 알았지?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10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죠. 윤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노점을 벗어났어요. 뒤에서 지수가 카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비서 아저씨의 차에 올라탄 윤우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뭐라 말을 걸었지만 윤우는 듣지 못했어요. 귓가에서는 지수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도착한 윤우는 저녁 식사도 거부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누운 윤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신은 그저 지수를 좋아했을 뿐인데 왜 모든 게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윤우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윤우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우야, 문 열어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우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비서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우를 지켜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방을 나섰어요. 저택의 긴 복도를 걷다가 문득 지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윤우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정문을 빠져나왔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윤우는 익숙한 길을 따라 노점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우는 옷깃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수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을 걸어 노점이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윤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붕어빵 카트가 길바닥에 뒤집혀 있었어요. 붕어빵 틀과 재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카트의 바퀴 하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나,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카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지수를 발견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누나, 무슨 일이에요? 윤우가 달려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윤우를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우는 처음으로 지수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지수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카트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윤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더 이상 날 쓸 수 없대. 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고 했어. 재벌집 아이랑 엮이면 위험하다고. 지수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카트를 엎어버렸어. 너희 집안이 무섭다고, 나 때문에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욕하면서. 윤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수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윤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누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윤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윤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윤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나는 가난한 노점상이고 너는 재벌집 손자잖아. 우린 어울릴 수 없어. 지수의 말은 체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누나는 누나잖아요. 윤우야. 지수가 윤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우는 지수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10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수가 윤우를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우야, 우리 이제 정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나를 만나면 나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동네 사람들도 날 이상하게 봐.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서울의 겨울바람만 두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집에 가, 윤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약속해줘. 지수가 마지막으로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윤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놔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윤우는 조용히 정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윤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윤우야,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윤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러 갔다 온 거지?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 아이와의 만남은 끝이라고 했잖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윤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노점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했어요? 지수 누나를 못쓰게 만든 게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관계니까. 우리 강가의 아이가 천한 노점상과 어울릴 수는 없다. 순간 윤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수 누나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윤우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누나가 좋았어요. 엄마처럼 따뜻해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윤우의 외침은 저택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을 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거라. 오늘은 너무 늦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윤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윤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원에도 가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윤우를 보며 할머니와 비서 아저씨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진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윤우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비서 아저씨가 식판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비서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식판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윤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 누나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누나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윤우의 목소리만 맴돌았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수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어느 날 오후 윤우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이 저택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머니의 물건 중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택은 넓었지만 윤우는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어요. 1층 끝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윤우는 불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물건은 어디 있을까? 윤우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사용하지 않는 식기류, 낡은 책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건 없었어요. 한참을 뒤지던 윤우는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윤우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편지, 그리고 낡은 앨범 한 권. 윤우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추억 1998년. 지연은 윤우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물건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우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윤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과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넘기던 중 윤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여학생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윤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은 지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윤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얼굴 윤곽과 눈매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어요. 윤우는 급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과 미선, 1998년 개원여고 친구. 윤우는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였고 미선은 혹시 지수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윤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우는 앨범을 더 넘겼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나왔어요.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 하는 사진,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 졸업식 날 교복을 입고 눈물 흘리며 포옹하는 사진. 두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는 친구로 남자. 미선이가. 편지를 읽은 윤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지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운 친구였다니. 그렇다면 윤우가 지수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우는 앨범을 들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의 전화번호는 며칠 전에 받아놨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윤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윤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우야, 나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 엄마 친구였어요. 뭐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윤우는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사진을 찾았어요. 우리 엄마 앨범에서요. 엄마 이름은 지연이고 누나 엄마 이름은 미선 맞죠? 전화 너머로 지수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개원여고 친구라고요. 누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윤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이야기냐? 지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윤우는 계속 말했어요. 누나, 우리 엄마들이 친구였다는 건 우리가 만난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누나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윤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하게 거부하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 결심했어요. 누나를 지켜줄 거예요.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거예요. 10살 소년의 당찬 선언이었습니다. 지수는 전화 너머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우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윤우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자신과 지수가 연결된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인연을 지켜낼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윤우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내가 해낼게요. 지수 누나를 꼭 지켜줄게요. 방 안에 윤우의 작은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윤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과거의 열쇠를 찾은 윤우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윤우는 오랜만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윤우는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죠. 윤우는 어머니의 앨범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할머니 회사요. 데려다 주세요. 윤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비서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강그룹 본사로 향하는 내내 윤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10살 소년에게는 벅찬 일이었지만 윤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비서 아저씨가 윤우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윤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되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호로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회장실에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회의 중이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윤우는 회장실 앞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윤우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회장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윤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윤우야, 여긴 왜 온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우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은 바쁘다. 집에서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윤우의 단호한 태도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회장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책상에 앉으며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느냐? 윤우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엄마랑 지수 누나 엄마가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수 누나를 도와줬을 거예요. 엄마 친구의 딸이잖아요. 윤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지수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아요. 누나는 나한테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라면 지수 누나를 지켜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에 할머니의 표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우야, 네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수 어머니, 박미선 씨는 내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윤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했지. 회사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려고 했어. 미선 씨의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말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그걸 문제 삼았어. 사적인 관계에 회사 자금을 쓸 수 없다고 했지. 이사회에서 반대가 심했고 내 엄마는 그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 윤우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갈등이 내 엄마 사고의 원인이 됐다. 순간 윤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는 그날 미선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마음이 복잡했던 거지. 회사와 친구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수 누나 가족 때문에 엄마가... 아니다. 그게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힘들게 한 건 회사였어.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지. 내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윤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윤우야. 지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윤우는 지수를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누나, 우리 엄마가 누나네 가족을 도우려다가... 지수는 윤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제 가족이 윤우 어머니를 힘들게 한 거군요. 아니야, 지수야. 윤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누나네 가족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윤우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하려던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우는 계속 말했어요.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는 헤어져야 해요? 지수 누나는 힘들게 살고 있고 나는 외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안 돼요? 윤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지수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던 일 아니에요?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윤우의 말은 재벌가의 차가운 공기를 깨는 폭발 같은 울림이었어요. 할머니는 윤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우야, 내 엄마를 닮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윤우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내 엄마도 이렇게 고집스러웠지.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수야. 내 가족에게 우리 집안이 빚을 진 것 같구나.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회장실 안에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의 대화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 임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 관계에 개입하지 않을 것.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만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확고했거든요. 이건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아생전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어요.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는 윤우를 불렀습니다. 윤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윤우야,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다. 내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넌 처음으로 웃었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할머니는 몰랐어. 미안하구나. 윤우는 할머니의 사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를 잃고. 윤우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감췄어요.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지. 하지만 그 착함이 내 엄마를 빛나게 했어. 그리고 넌 내 엄마를 닮았구나. 할머니가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윤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그룹 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통보였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며 졸업하는 것. 지수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수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꿈 아니지?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수야. 꿈이 아니야. 미선이, 내 이모의 딸이 우리를 도와준 거야. 지수는 윤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누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윤우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도와준 거예요. 하늘에서 엄마가 누나를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윤우의 말에 지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장학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오해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사과했어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우도 학교에 복귀했어요. 예전처럼 학원을 다녔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지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할머니는 윤우에게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수를 만나도 좋다. 대신 학업에 소홀하면 안 된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할머니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가끔씩 윤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우는 지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수의 어머니가 윤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우야, 어서 와. 우리 은인이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예전처럼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았어요. 윤우야, 왔구나. 같이 숙제할래? 네, 좋아요. 윤우와 지수는 작은 거실 탁자에 앉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수는 윤우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줬고
윤우는 지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옆에서 지수의 남동생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보여요. 윤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윤우야, 네가 날 구해줬어. 하지만 사실 너도 내가 필요했던 거지? 윤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있어야 세상이 덜 춥거든요. 지수는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윤우는 그 손길 속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우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수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윤우야.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누나.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윤우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수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윤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지수 누나를 지켜냈어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가 이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어요. 압구정 저택의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예전처럼 학원을 다녔지만 이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마다 지수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지수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꿈도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었죠. 어느 날 윤우와 지수는 처음 만났던 노점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윤우야, 기억나? 네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누나가 붕어빵 굽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날이 내 인생을 바꾼 날이야. 지수가 윤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우리 둘 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해준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윤우는 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지수 누나 엄마랑 친구였던 덕분에 나도 누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윤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압구정 재벌가의 아이와 노점 여학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겨울밤의 기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 작은 난로불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는 소중한 추억으로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